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직장인입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가정에는 저마다의 사연이 있다는 말이 있죠. 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하고 화목해 보이는 집안이라도 남들에게는 티낼 수 없는 사연이 있을 수 있죠. 저 역시 이 말에 공감을 많이 했는데요. 최근 겪었던 일들이 바로 남들에게는 말하기 어려운 사연 때문에 있었던 일이랍니다. 남편에게는 나이차가 조금 있는 형이 있었어요. 남편과 연애를 할 때부터 남편은 식구들에 대해서 언급을 한 적이 없었어요. 그다지 사이가 좋지 않다는 말을 들었지만 명절이나 휴가 때도 가족들과 보내는 시간이 적었죠. 당연히 남편과 결혼을 한다고 했을 때 이렇게 관심이 없다면 쉽게 허락을 해 주시겠다 싶었는데 생각 외로 시모께서 엄청난 반대를 하셨어요. 처음에는 아직 형이 장가를 안 갔는데 동생이 먼저 가서 반대를 하는 줄 알았어요. 남편은 결혼을 어떻게든 강행하겠다고 했지만 시모의 반대는 더더욱 심해졌고 그러다가 어느 날 뜬금없이 저를 집으로 초대해서 인사를 가게 되었어요. 아무리 그래도 아직 형이 장가를 안 갔는데 동생이 먼저 장가를 가는 게 말이나 되나 싶어서 반대를 하긴 했는데 어쨌든 결혼을 꼭 하겠다고 하니까 내가 얼굴은 봐야겠다 싶어서 부른 거야. 들어보니 아버지께서 사업을 하신다고 하던데 무슨 사업을 하시니? 우리야 여기 지역에서 한평생 살아서 다른 지역 일은 잘 모르니까. 저번에 언뜻 물어보니까 그쪽 지역에서는 꽤 규모가 있는 것 같던데. 형제 자매는 없다고 그랬나? 아, 네. 30년 운영하셨어요. 엄청 큰 회사는 아니지만 그래도 아버지께서 노력 많이 하시고 계시고 지금도 현업으로 열심히 일하시고 계시고요. 어머니께서는 전업주부세요. 제가 형제자매 없이 외동이라 아무래도 걱정 많으시기도 하겠지만 저희 부모님 노후도 다 준비가 되어 있으시고 앞으로도 계속 일을 하실 계획이세요. 혹시 사업을 하는 것 때문에 어머, 아니야. 나는 처음에 어디 듣지도 보지도 못한 지역 이름 꺼내길래 어려운 집안 딸 데리고 오는 건가 싶었는데 들어보니까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서 내가 집에 인사하러 오라고 한 거야. 아니 진작에 집안 얘기를 꺼내지. 우리 애가 그런 건 좀 말을 안 하더라고. 어쨌든 보다시피 우리가 큰아들이 아직 장가를 안 가가지고 이래저래 걱정도 많고 그렇다고 큰애 장가도 안 갔는데 작은애 결혼식을 크게 해주기도 그렇고 무슨 말인지 알지? 그래도 그쪽 집안에서는 외동딸 결혼할 거니 신경 쓰실 부분이 많으시겠네. 말하는 거 들어보니까 결혼 비용이랑 신혼집 해주신다고? 네? 아, 처음에 그렇게 말을 꺼내시긴 하셨는데 저희가 준비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예단이랑 예물은 생략하고 신혼집도 저희 힘으로 하겠다고 말씀은 드렸어요. 양가 부모님 도움을 안 받고 시작을 해도 될 것 같아요. 어머, 그게 무슨 말이야? 외동딸 시집 보냈는데 부모님 마음도 생각을 해야지. 우리야 자식이 둘이지만 너희 집은 너 하나인데 결혼하는 걸 어떻게 그냥 지켜보시겠니? 그래도 부족한 집안도 아니고 남들 보는 눈도 있을 텐데 그런 건 원래 양가 부모님이 서로 상의해서 결정하는 거니? 내가 다음에 사돈 만나서 얘기해 보지 뭐. 시모는 마치 저희 집이 잘 사는 집안이라는 걸 알고서 허락을 한 느낌이었어요.
결혼 준비를 남편과 저 둘의 힘으로 시작을 하고 싶었지만 시모는 상견례를 할 때도 예단에 대해서 당연하게 물었고 남편을 가지고 거래를 하는 것처럼 행동하셨죠. 남편은 그런 시모의 태도에 진절머리를 쳤어요. 연애를 할 때부터 어느 정도 시모에 대해서 들었던 바가 있었기 때문에 저 역시 그런 시모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었어요. 우여곡절 끝에 결혼을 하게 되었고 시댁과는 지역이 멀어서 1년에 보는 날이 별로 없었지만 시모는 결혼한 뒤부터 저에게 전화를 종종 해오기 시작했어요. 가장 많이 전화를 하는 이유는 바로 시숙의 선자리를 알아봐 달라는 부탁이었습니다. 가끔 시댁에 일이 있어 남편과 시댁에 가게 되면 저를 붙들고서는 시숙에게 잘 어울리는 짝을 소개해 달라는 말을 수십 번도 더 하셨어요. 반나절만 있었던 날에도 시모와 한 얘기라고는 시숙의 혼사에 대한 말뿐이었던 적도 있었죠. 예, 너는 그래도 이제 네 시아주버님이 결혼을 해야 편하지 않겠니? 나중에 아주버님이 결혼도 안 하고 혼자였어 봐. 그러면 시댁일은 모두 네 차진데 그거 혼자 해서 되겠어? 그래도 장남이 결혼하고 그래야 집안도 안정을 찾고 그러는 거지. 그래서 말인데 우리 큰애 잘 어울릴 만한 짝 없을까? 너희 회사 거래처 사장들 딸 있지 않아? 좀 괜찮은 기업 자식들 좀 연결시켜줘. 아, 저도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데 이미 결혼하신 분들도 많고 그래서요. 아니면 제가 아는 지인한테 부탁해 볼까요? 형제 중에서 아직 미혼이신 분들 있는 것 같은데 한번 그렇게 알아볼게요. 저희 아빠가 결혼을 늦게 하셔가지고 또래 자녀분들은 대부분 결혼을 하셨어요. 아니, 그냥 미혼인 여자야. 여기 지역만 해도 많잖아. 우리 아들한테 어울리는 짝이라면 좀 경제적으로도 여유로운 집안이 낫지 않겠니? 그래야 애가 모난 것도 없고 아무래도 남편한테 도움도 많이 줄 테고 말이야. 아버지한테 부탁 좀 해봐. 너야 잘 모를 수도 있지. 직접 말하기 좀 그러면 내가 좀 부탁을 해볼까? 어머니, 그런 거 부탁하지 마세요. 아버님 회사 일도 정신없고 거래처랑 말 그대로 사업 파트너 관계인데 그런 거 부탁하는 것도 쉬운 거 아니고요. 그리고 형이 평범한 회사원인데 부잣집 딸 소개해 달라고 하는 건 좀 아니잖아요. 아니, 우리 아들이 뭐가 어때서? 저 정도면 성실하고 생긴 것도 반반하고 이 지역에서는 우리 아들 만나겠다는 처자들이 줄을 섰는데 무슨 소리야? 너야말로 네 형 반만큼이라도 됐어 봐. 하여튼 네가 뭘 몰라서 그렇지. 밖에 나가면 우리 아들이 얼마나 잘났다고 칭찬하는데 어쨌든 간에 며느리 네가 잘 좀 알아봐라. 그래도 사진 보여주고 그러면 다들 우리 아들 만나겠다고 줄 설걸? 시숙은 객관적으로 보면 평범한 사람이었는데 키가 큰 것도 아니었고 생긴 것도 평범했어요. 그렇다고 직업이 잘난 것도 아니었고 일반 회사에 다니면서 정말 평균 수준으로 월급을 받았지만 시모는 무조건 시숙은 어딜 내놔도 잘난 사람이라 주장하셨죠. 볼 때마다 시숙의 선자리를 알아봐 달라고 부탁을 하시길래 저는 고민을 하다가 한 분을 소개해드리게 되었어요. 시숙과 비교를 해봤을 때 외모나 집안, 직업 어느 것 하나 빠지는 게 없었지만 시숙의 태도는 무척이나 건방졌나 보더라고요. 소개를 해준 여성 측에서 시숙의 태도에 화가 났고
저에게 따지며 연락을 해 오기도 했어요. 저도 화가 나서 시숙께 연락을 해봤는데 오히려 시숙은 그런 사람을 소개해주는 게 어디 있냐며 적반하장으로 화를 냈어요. 아주버님, 아무리 그래도 사람 앞에다 대고 나이가 많다고 뭐라고 하는 건 좀 아니지 않아요? 그래도 그분 어렵게 소개해드린 건데 마음에 드시지 않으시더라도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건 좀 경우가 없죠. 다른 건 몰라도 말실수하신 건 사과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니, 재수씨도 너무하네. 재수씨, 남자 나이랑 여자 나이랑 똑같아요? 남자야 40대고 50대고 아이 낳으려면 얼마든지 해볼 수 있지만 여자 나이는 30대 넘어가기 시작하면 어떻게 임신을 해요? 임신해도 잘 안 될 확률도 높은데 어떻게 30대 중반이나 된 여자를 소개해줄 생각을 해요? 나야말로 재수씨한테 너무 실망이에요. 네? 아주버님, 아주버님 나이가 40대가 넘었는데 30대 중반이면 이미 10살 가까이 차이 나는 거예요. 그건 아세요? 그리고 아주버님 결혼하고서 집안일이며 육아 다 여자가 해야 한다고 하셨다면서요. 맞벌이도 했으면 좋겠다고 하시고 근데 요즘은 반반 결혼을 해야 하는 거라고 결혼 비용은 다 반반으로 냈으면 좋겠다고도 하셨다면서요. 그게 뭐 잘못된 거예요? 아니, 요즘 다 반반 결혼하지 않나? 난 솔직히 여자들 이해가 안 가요. 매번 집안일 힘들다, 독박 육아다,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결혼할 때 뭐 돈은 얼마나 내는데요? 그리고 요즘 시대에 전업주부가 어디 있어요? 다들 맞벌이 하지. 그리고 집안일이랑 육아는 원래 여자가 잘하니까 그런 건 여자가 하는 거고. 그거 봐요. 30대 중반 되면 이것저것 따지는 게 많아서 피곤하다니까. 내가 사과할 건 없으니까 나보고 사과해라 마라 하지 말아요. 시숙은 절대로 자기가 잘못한 것이 없다고 했고 저는 그날 소개팅에 나온 여성분께 무한 사과를 했습니다. 여성분께서는 오히려 이상한 집안에 시집을 간 것 같다며 절 위로해 주셨죠. 남편 또한 이번 일을 계기로 절대로 형에게 소개팅을 해주지 않아야 되겠다고 말을 했어요. 그날 이후로도 시모는 시숙의 선자리를 연결해달라고 여러 번 언급하셨지만 남편이 중간에 매번 차단을 해줬습니다. 시모와 남편은 사이가 별로 좋지 않아서 시댁에도 잘 가지 않았어요. 어쩌다 한 번씩 갈 때가 있었는데 그때마다 왜 남편이 시모와 사이가 좋지 않은지 그 이유를 알 수 있었죠. 이번에 그네가 회사에서 일을 잘했다면서 성과급을 받아왔는데 얼마나 많이 받았는지 아니? 쟤는 어딜 가든지 똑똑하고 일도 잘하고 그래서 다들 너무 좋아해서 탈이야. 그러니까 질투하고 시기하는 사람들도 생기고 사회생활하는 게 나만 일을 잘한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니잖아. 저번 직장도 하도 시기 질투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어쩔 수 없이 그만뒀다니까. 네 남편이야. 뭐 불처럼 돌처럼 있는 듯 없는 듯 평범하니까 눈에 안 띄어서 한 직장에서 오래 일할 수 있는 거지. 어머님, 그래도 남편 회사에서 엄청 일 잘한다고 소문났는데요. 그래서 자기 기수들보다 승진도 빠르고 회사에서도 큰 프로젝트 무조건 남편한테 맡기잖아요. 저희 아빠도 처음에 남편 능력이 너무 좋아가지고 회사로 데리고 오고 싶다고 말했는걸요. 제가 자식이지만 자식보다 남편을 더 데리고 오고 싶다는데 그 정도면 말 다 했죠 뭐. 네 남편이 하는 일은 간단한 일이잖니.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이고, 거기서 더 잘해봤자 뭐 얼마나 잘하겠어? 우리 큰아들은 회사에서 하는 일도 힘들고 복잡한 일이야. 그래서 더 눈에 띄고 그러는 거지. 어쨌든 아들이 너무 잘나니까 이게 또 단점이 있더라고. 그네가 이제 장가를 가야 할 텐데 아무래도 요즘 여자들은 너무 잘난 남자도 부담스럽다고 하지? 우리 애가 눈이 그렇게 높은 건 아닌데 참 맞는 짝 만나는 게 쉽지가 않네. 남편과 비교를 해보아도 어느 하나 잘난 게 없었던 시숙이었지만 웬일인지 시모는 시댁에서 남편에 대한 칭찬은 한 번을 해주지 않았고 시숙에 대한 칭찬은 정말 밥 먹는 것 하나도 다 칭찬을 하셨어요. 잘하면서도 이런 상황들이 대부분이었겠구나 생각을 하니 남편에 대한 안쓰러움이 커지더라고요. 시모의 이런 태도 때문인지 시숙의 근거 없는 자신감은 날이 갈수록 더욱 커졌어요. 마치 세상이 자기를 질투해서 자신이 잘 되는 걸 방해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시숙이었죠. 그러던 중 시숙이 술을 먹다가 사고를 쳐서 합의금을 내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어요. 시모는 당연하게 저희가 그걸 줘야 한다고 생각하셨죠. 아이고, 그네가 이번에 억울한 일을 당했어. 술 마시다가 시비가 붙었는데 그쪽에서 먼저 시비를 걸고서는 애가 얼마 무력을 쓰지도 않았는데 다쳤다고 고소를 했지 뭐냐. 합의금으로 300만 원 달랐는데 그쪽에서 다친 거라서 합의는 꼭 해야 한다는데 어쩌냐. 그래도 큰형이 이렇게 된 건데 동생으로서 도와줘야지. 네? 저희가 합의금을 내달라고요? 어머님, 근데 들어보니까 아주버님이 먼저 시비를 거시고 무작정 주먹을 날렸다고 하는데 이거 저희가 해결을 해준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회사에도 잘리셨다면서요. 피해자가 회사 거래처 직원이라고 하던데. 저번에 아주버님 이런 비슷한 일 있지 않으셨어요? 그때마다 가족들이 해결을 해주면 왜? 이 돈이 아깝냐? 네 시아주버님이 억울하게 사건에 휘말린 건데 해결해 준 게 아까워? 가족으로서 충분히 도와줄 수 있는 거 아니니? 무슨 수천만 원 도와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고작 300만 원에 아유 됐다 됐어. 니들이 형이 그런 일 당하면 알아서 해결을 해주려고 노력해야 하는 거 아니니? 너는 형을 가족이라고 생각이나 하고 있는 거야? 시모의 말에 저희는 합의금을 줄 수밖에 없었고 그렇게 시숙은 합의 끝에 처벌 없이 사건을 마무리했죠. 시숙이 직장을 그만두게 되면서 간간히 시모는 시숙에게 용돈을 챙겨달라고도 하시고 금전적으로 도와달라는 말도 서슴없이 하셨어요. 그런 말들을 불편해할 때면 시모는 가족으로서 정이 없다느니 가족으로 생각을 하지 않는다느니 막말을 하셨고 저희가 죄책감을 느끼도록 말을 하셨죠. 그러던 중 갑작스럽게 친정아빠가 돌아가시게 되었어요. 사업체 경영 분쟁 때문에 친정집은 갑작스럽게 분쟁에 휘말리게 되었고 경영권에서 물러나게 되면서 이래저래 친정 상황이 복잡해지게 되었죠. 회사 사택에서 지내고 계셨던 엄마는 당장 집을 비워줘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세를 줬던 곳이라 이사를 하기 전에 밖에서 지내야 하는 날이 몇 달 생기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희 집에서 지내시게 되었는데 그걸 정말 못마땅해 하셨어요. 너네 엄마는 요즘 좀 어떠시니? 안 그래도 부동산인가 뭔가 처분했다고 하시더니만
그걸로 생활은 되신데 너희라고 뭐 넉넉한 형편도 아닐 거고 그때 지내시던 집에서는 나와야 한다고 하지 않았니? 이사할 집은 구하셨고? 네, 이사 갈 곳은 정했는데 몇 달 남아서 저희 집에서 좀 지내실 것 같아요. 이사할 곳에 사는 사람이 있어서 계약 기간이 조금 남아 있어서요. 다행히 몇 달 있으면 끝나서 그냥 저희 집에서 지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서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왜 너네 집에서 지내셔? 그냥 밖에 다른 잠깐 머무를 곳 구하면 되는 거지. 참, 그래도 바깥 사돈께서 사업도 하셨는데 잠깐 밖에 지내실 만한 여유 자금도 없으신 거야? 굳이 왜 결혼한 딸 자식 집에 가서 지내신다니? 네? 아니, 자식 집도 있고 남편도 불편하지 않다고 하고 빈방도 있어서 굳이 밖에서 지낼 돈을 안 쓰셔도 되는 거니까요. 어머님이 그러셨잖아요. 가족으로서 힘들 때 도와줘야 하는 거라고. 남편도 이번에 그래서 먼저 나서서 엄마 모시자고 한 거예요. 아니, 그거랑은 다르지. 그렇게 들어오셔가지고서는 평생 계시면 어쩌려고 괜찮다고 한 거니? 혹시 너희 평생 너네 엄마 모시고 살아야 한다 그런 건 아니지? 요즘은 60대 넘으셔도 일할 수 있다고 엄마한테 좀 말해드려. 전업주부로 사셨으니 밖에서 일하실 생각이나 하시고 계시겠니? 아, 어머님, 그런 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저희 집 이미 노후 다 준비돼 계시고, 이번에 아버지 돌아가셨다고 해서 그렇게 힘들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잠깐 저희 집에 계시는 건데, 너무 그런 식으로 말하시니 제가 조금 마음이 그러네요. 아니, 내가 못할 말 한 것도 아니고, 아무리 가족이라고 해도 아닌 건 아니잖니. 그리고 아버지가 안 계시는데, 앞으로 네 엄마 생활은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하는 거 아니니? 유산이라도 좀 받으면 모를까. 보아하니 사택에서도 나가셔야 된다는 거 보니까 가지고 계신 게 넉넉한 것도 아닌 것 같고, 그래서 걱정돼서 하는 말인데 너는 뭘 그렇게 말하니? 친정아빠가 돌아가시고 나서 시모는 점점 저를 대하는 태도가 바뀌기 시작했어요. 전에는 저를 대하는 태도가 조심스러워 하셨지만 아빠가 돌아가시고 난 후엔 저를 무시하기 시작했죠. 그러던 중 시숙에게 여자친구가 생기게 되었고 결혼을 한다면서 소개를 하는 자리에 참석을 하게 되었는데 그 자리에서도 시모는 저와 남편을 무시했습니다. 동서라고 해도 되지? 앞으로 한 가족이 될 텐데 그래도 같이 편하게 지내면 좋잖아. 안 그래도 이번에 신혼가구들이며 예물들이며 고르는 게 너무 쉽지 않았는데 혹시 동서 같이 가줄 수 있어? 내가 여자 형제가 없어가지고 고르는 게 쉽지가 않네. 우리 집에서도 내가 개혼이라 엄청 신경을 많이 쓰시거든. 들어보니 동선에도 사업했다면서? 그러면 좀 어느 정도 버는 눈이 있지 않아? 아이고, 쟤는 그런 거 볼 줄 몰라. 딱 보면 모르겠니? 그리고 지금은 사업도 안 해. 제 아버지가 돌아가셔가지고 사업은 다른 사람한테 넘어갔어. 결혼할 때도 뭐 하고 온 것도 없고 그런 건 혼수나 예물 이런 거 해온 애들한테 물어봐야지. 쟤는 그런 거 보는 안목 없으니까 그냥 큰애 네가 마음에 드는 걸로 해. 에이, 어머님. 그래도 같이 보면 좋잖아요. 동서랑 친해지고 싶어서요. 저야 이제 들어오는 식구지만 그래도 동서는 몇 년 전부터 이 집 식구인데 친해지고 잘 보이면 좋죠 뭐. 동서,
괜찮지? 서방님도 언제 하루 시간 내서 신혼집 같이 와주시면 안 돼요? 제가 이번에 결혼하면서 독립하는 거라 가구 배치나 이런 것도 잘 모르거든요. 역시 우리 와이프. 마음이 참 넓어. 그렇지, 엄마? 장모님 장인어른께서 어찌나 센스가 있으신지 다른 거 다 걱정하지 말고 하고 싶은 거 다 하라고 하셨다니까. 원래 우리 와이프가 형님이니까 잘 보여야 하는 건 재수씨지 뭐. 처음 만났던 형님은 저에게 살갑게 대해주셨고 친해지고 싶다며 먼저 시간 내달라고 부탁하는 형님에게 거절을 할 수는 없었어요. 그래도 새 식구가 들어오니 저도 잘해주고 싶은 생각이 컸어요. 형님께서 저와 남편에게 직접 연락을 해와 가구와 가전 사는 걸 도와달라고 부탁을 해주시는 바람에 저희는 같이 휴가를 내고 신혼집을 방문하게 되었어요. 근데 신혼집에 가서 보니까 청소가 하나도 안 되어 있더라고요. 놀라서 형님을 보니 갑자기 오기로 한 청소업체가 안 오게 되었다면서 본인은 급한 일이 있어서 잠깐 나갔다 올 테니 조금만 청소 좀 해달라고 부탁하고는 나가셨죠. 저희는 갑작스러운 상황에 놀랐지만 형님께서 정신이 없으셔서 부탁하시는가 보다 싶어 열심히 청소를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저녁이 다 되어서야 돌아온 형님과 시숙은 마치 저희가 당연한 일을 해야 하는 것처럼 저희를 대하셨어요. 아니, 이게 뭐야? 하루 종일 청소한 게 고작 이거야? 아니 그래도 청소해 주기로 했으면 구석구석 깔끔하게 해줘야지. 재수씨, 좀 너무한 거 아니에요? 아니 그래도 결혼 선물도 안 해주고 그러길래 이런 거라도 좀 도와줄 줄 알았더니만 이렇게 대충 청소를 해놓으면 어떡해 해요? 야, 너도 좀 너무한 거 아니냐? 형이 결혼을 하면 나서서 이것저것 챙기고 그래야지. 에이, 여보, 너무 그러지 마. 그래도 이 정도면 뭐 조금만 더 치우면 되겠지. 뭐 고생했어요. 동서랑 서방님. 솔직히 제 친구들은 결혼한다고 하면 식구들이 이것저것 많이 사주기도 하고 보태주기도 한다고 하길래 동서랑 서방님이 뭘 준비하고 있는가 싶었는데 남편한테 물어보니 여유롭지 않아서 아마 뭘 해주지 못할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청소라도 부탁하면 좀 깨끗이 해줄 줄 알았는데. 네? 아니, 결혼 선물은 선물이고 그렇다고 청소를 시키는 건 좀 아니지 않나요? 그리고 남편이 아주버님께 결혼 준비할 때 보태라고 이미 돈 보내드렸는데 그걸로는 부족했던 건가요? 저희는 그래도 어느 정도 해드릴 만큼 해드렸다고 생각을 했어요. 애초에 청소를 도와달라고 하셨으면 몰랐을까. 그래도 저희 열심히 청소해 드렸잖아요. 근데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어떻게 하나요? 어머, 동서. 나야말로 동서가 그렇게 말하니까 좀 서운하네. 우리 집에서는 그래도 결혼한다고 이것저것 챙겨주느라 바쁜데 동서는 아무것도 챙겨주지도 않고 내가 친해지려고 노력하는 걸 알아주지도 않잖아. 근데 이렇게 대강 청소해 놓고서는 열심히 했다고? 동서야말로 너무한다 정말. 저희에게 무언가를 챙겨줬던 것도 아니면서 바라는 것은 많았던 시댁 식구들에게 저와 남편은 질릴 대로 질려버렸어요. 특히나 남편은 자신뿐만 아니라 저에게까지 무시를 하니 더욱 분노가 극에 달했습니다. 그러던 중 시숙 예식날 사건이 발생하게 되었죠. 신부 측에서 준비한 상품권 답례품 박스가 사라진 것이었어요. 거의 500만 원 상당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찾아온 하객들도 모두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시무와 시숙 형님은 모두 저를 의심했어요. 너 솔직히 말하렴. 안 그래도 내가 너 의심스러운데 아무리 찾아봐도 안 나오니까 물어보는 거야. 아까 너 잠깐 화장실 간다고 하면서 어디 갔니? 왜 신부 대기실에서 나왔어? 신부는 거기 없었는데 어떻게 거기서 나왔냐고? 혹시 네가 가지고 갔니? 너 저번에 너네 엄마 소송 패했다고 하더니만 그래서 돈 필요했던 거야? 아, 재수씨, 그렇게 안 봤는데 정말 너무하네. 그래도 잘 사는 집안이었잖아요. 근데 망했다고 그렇게 홀랑 도둑질까지 해요? 재수씨가 신부 대기실에서 나온 거 본 사람이 있어요. 일 더 커지기 전에 얼른 꺼내세요. 동서, 돈이 필요했으면 말을 하지 그랬어. 왜 남의 결혼식 이렇게 망치는 거야? 혹시 내가 저번에 그랬다고 복수하는 거야? 안 그래도 동서, 저번 일 이후로 나한테 냉랭한 게 이상했는데. 아, 우리끼리만 자리에 남게 할 테니까 동서 솔직히 말해.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제가 왜 그걸 가지고 가요? 그리고 신부 대기실은 어머님께서 저한테 가서 물건 가지고 오라고 해서 간 거였잖아요. 제가 무슨 화장실을 간다고 했다고 왜 절 의심하세요? 제가 왜 그걸 가지고 가요? 어머머, 동서, 진짜 뻔뻔하다. 동서가 솔직하게 말해줬으면 나 그냥 넘어갔을 거야. 이렇게 중요한 날 이런 큰 사건 버려놓고서는 뭐? 참나. 안 되겠네. 신고를 해야 되겠다. 죄송한데 저 신고할게요. 거지같이 이 꼴 때부터 알아봤어. 전 너무나 억울했지만 신부 대기실에서 마지막으로 들어갔다가 나왔던 사람이 저였고 목격자도 있었기 때문에 강력하게 의심을 받고 있었어요. 억울해 눈물이 다 나오려던 찰나에 남편은 예식장 측에 문의를 했고 바로 CCTV가 있다면서 관계자가 내부 CCTV를 돌렸죠. 그런데 화면에 찍힌 사람은 다름이 아닌 바로 이 세 사람이었어요. 가족들이 다 그 장면을 보고서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식이 시작되기 전에 이미 상품권이 들어있던 박스에서 모두 꺼내 세 사람이 나눠 가방에 담는 모습이 찍혀 있었죠. 도대체 이게 뭡니까? 세 사람이 작당을 하고 날 도둑으로 몰려고 했어요? 기가 막혀서. 도대체 이따위 짓거리를 꾸민 이유가 뭐예요? 네? 말 좀 해보세요. 아까 그렇게 소리소리를 쳐놓고서는 왜 한마디도 못하세요? 아니, 아유, 우리가 착각했나 보네. 아유, 정신이 없어가지고 착각했나 봐. 아유, 바쁘고 정신없다 보면 그럴 수도 있는 거지. 무슨 그렇게 큰 소리를 내니? 어제든 결혼식 끝나고서 일단 얘기를 하고 상품권 어디 있는지 찾았으니까 다행이지 않니? 도둑이 없었나 보다. 정말 너무들 하시네요. 평생을 절 그렇게 괴롭히시더니 기어이 이 사람까지 괴롭히셔야 되겠어요? 절 그렇게 차별한 건 그렇다고 하더라도 아내한테까지 그러시는 건 정말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어떻게 그런 짓을 하십니까? 굴러들어온 자식이라고 그딴 취급한 것도 서러운데 아무 죄 없는 사람을 이렇게 모욕을 해요? 남편은 제 손을 붙잡고 식장을 나왔습니다. 전 너무 억울해 식장에서 나오자마자 펑펑 눈물이 쏟아져 나왔죠. 그로부터 며칠 후 저희 집을 찾아온 것은 다름 아닌 시부였어요.
시부께선 그동안 그 많은 일이 있을 때까지 한마디도 거들지도 참견하지도 않으셨는데 이번 일로 처음 저희 집까지 찾아오셨죠. 동현아, 미안하다. 내가 부족한 아비라서. 사실 네가 우리 집에 올 때부터 나는 네 엄마한테 평생 져주겠다고 다짐했어. 솔직히 그렇지 않니? 네가 친 아들도 아니고 내 동생이 자식인데 자식으로 받아준다는 게 그게 너무 고마웠거든. 난 그래서 그게 정말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해서 아무런 참견도 해줄 수가 없었어. 미안하다. 이거 내가 가지고 있었던 재산 전부다. 너한테 증여해 주려고 이렇게 찾아온 거야. 아버지, 이거 저 받는다고 그 사람들 용서 안 할 거예요. 평생 서럽게 자란 거 아버지도 아시잖아요. 아버지한테는 저 성인 돼서 알았다곤 했지만 사실 저 정말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는 저한테 친자식 아니라고 매번 얘기하셨어요. 항상 형이랑 비교하고 무조건 형한테 양보해야 하고 아버지한테 말이라도 할라치면 쫓아내겠다고 압박하셨고요. 그래도 어린절 굶기진 않고 키워주셨으니 감사하다고 생각하면서 살았어요. 근데 아내한테까지 그렇게 무시하는 건 전 절대로 참을 수 없어요. 알아, 안다. 내가 부족해서 그런 일이 있는 거지. 내가 잘못 생각을 한 것 같구나. 뭐든 내 잘못이니 탓하려거든 날 탓하렴. 내가 네 편에 서서 널 지켜줬어야 하는 건데 내가 잘못 생각했어. 이번에 결혼식장에서 나중에 사실 알고 나서 내가 정말 충격이었어. 그동안 동규 엄마가 동규만 예뻐했다는 걸 알고는 있었지만 그럴 줄이야 상상조차 못했다. 이건 내 사과이기도 하지만 네 친부모 몫이기도 했으니 받아다오. 사실 남편은 시부의 형제의 자식이었는데 남편이 돌이 가 지났을 때 친부모가 사고로 돌아가시게 되었고 시할머니께서 모든 재산을 넘겨줄 테니 남편을 키워달라고 부탁을 하셨던 거였어요. 시부께선 고민을 하셨지만 시모가 적극적으로 찬성을 해서 남편을 입양하게 되었는데 재산을 받고 난 후에는 시모의 태도가 달라졌던 거였어요. 시부는 그래도 조카를 자식으로 받아준 시모에게 한 소리도 하지 못하고 사셨고 남편이 차별을 받고 있다는 걸 어느 정도 알고는 있었지만 참견을 하시지 못하셨던 거죠. 그런데 이번 사건으로 아들도 아내도 제정신이 아니라는 걸 느끼셨다고 하셨어요. 시모와 시숙 형님을 제외하고 다른 시댁 식구들은 저를 무척이나 반겼고 남편과 행복하게 잘 사는 모습을 보시고서는 다들 칭찬을 많이 하셨나 보더라고요. 그러면서 본인 아들은 결혼도 하지 못하고 이래저래 마음에 들지 않았던 찰나에 이번 기회로 시댁 식구들에게 미움을 받을 수 있을 거란 생각을 한 거죠. 이런 말도 안 되는 생각을 세 사람이 똑같이 했다는 게 정말 어처구니가 없었어요. 시부는 남편에게 모든 재산을 증여하셨고 시모에게는 이혼 소송을 하셨어요. 시모와 시숙 형님은 재산을 모두 남편에게 주는 건 말도 안 되는 일이라며 반발을 했죠. 소송까지 하려고 했지만 증여를 받기 전 이미 그 유산의 절반은 남편의 친부모 몫이었고 명의자 시부가 증여를 하길 원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진 않았습니다. 시모에게 한 이혼 소송도 승소를 해서 시부는 시모와의 관계도 모두 정리를 하셨죠. 뒤늦게 시모는 미안하다며 저에게 연락이 오시기도 했어요. 둘째야, 아유, 내가 정말 미안해. 동현이가 전화를 안 받아서 그런데
내 전화 좀 받아달라고 해주겠니? 할 말이 있어서 그래. 나는 단지 친자식이 혹시라도 사별을 받을까 싶어서 그랬던 건데, 생각을 해보니까 동현이 입장에서는 그게 정말 서러웠을 수도 있겠다 싶네. 내가 진심으로 사과를 하고 싶은데 혹시나 만나줄 수 있겠니? 너에게도 사과하고 싶어. 전 아주머니 며느리가 아니에요. 동현 씨 생각해서 제가 그동안 시어머니 대접해드린 거고 앞으로는 그럴 필요 없겠네요. 그렇게 30여 년을 차별하시고선 무슨 양심으로 사과를 한다고 하세요? 왜요? 친아들네 집에서는 같이 못 살겠다고 하세요? 아주머니, 그건 아주머니가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저희한테 사과한다고 뭐가 달라질 것 같으세요? 며느리라고 생각을 하셨다면 절 그렇게 도둑 취급도 못 하셨겠죠. 아이고, 둘째야, 미안하다. 그래도 우리 가족이었잖니. 남편이랑 내가 헤어지긴 했지만 난 아직까지 동현이 엄마야. 동현이한테 한 번만 내 얘기를 들어달라고 좀 전해주겠니? 나중에 들어보니 시모는 오갈 데 없이 시부와 이혼을 했고 결국 친아들 집으로 들어가게 되었는데 형님과 불화 때문에 그 집에서도 쫓겨날 위기라고 했어요. 중간에 낀 시숙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고 해요. 부잣집 딸인 줄 알았던 형님도 평범한 집안 딸이었고 그 집에서는 이혼은 절대 안 된다며 반대한다고 하더라고요. 결국 형님 또한 이혼도 하지 못하고 시모를 모시고 살고 있고 시모는 형님 눈치를 보면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거죠. 그렇게 세 사람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상황에서 파국을 맞이했답니다. 시부께선 시모와 이혼을 하시곤 평생 소원이셨던 고향으로 가셨고 저희는 엄마를 모시고 살게 되었어요. 남편은 저희 엄마가 정말 친엄마처럼 편하다며 적극 합가를 찬성했어요. 저희 세 식구 앞으로는 더욱 행복하게 잘 지내려고요. 긴 사연을 들어주신 분들께 정말 감사의 말씀 드리고 싶네요. 모두들 행복하시길 기원할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구리에 살고 있는 여자입니다. 얼마 전에 저희 부부는 시부의 장례를 치렀는데요. 지금까지 살면서 많지는 않지만 이번 장례는 저에게 엄청난 충격을 안겨준 하나의 사건이었습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경험을 해서 그런지 남편도 지금까지 회복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예요. 시부의 건강이 몇 년 전부터 악화되기 시작했고 그로 인해 지속적인 병원비가 계속해서 지출이 되다 보니 가족들은 금전적인 부담을 줄이기 위해 돌아가면서 병원비와 치료비를 납부했습니다. 자식된 도리이니 당연히 해야 되는 건데 시부의 건강이 좋아지는 것도 아니고 병원비는 지속적으로 나가다 보니 병원비에 대한 부담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시댁 집안이 잘 사는 것도 아니고 적당히 먹고 살 정도로 돈벌이 하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시부가 처음 입원했을 때와 다르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시부의 건강에 대한 불만이 많아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건강은 좋아질 수 없는 거예요? 빨리 털고 일어나셔야지. 언제까지 병원 신세 지면서 자식들 등에 빨대 꽂고 지내실 건데요. 아버지가 가진 거라도 많으시면 저희가 이런 불만을 가질 필요가 없죠. 돈이 없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라고요. 저희가 매달 돌아가면서 아버지 병원비를 납부해드리고 있는데요. 이게 얼마나 부담이 되는 줄 아세요? 저희가 괜히 이러겠어요. 자식들에게 들어가는 돈이 만만치 않으니까 그러는 거죠. 애들은 점점 커가고 학원비는 날로 비싸지는데 아버님 병원비까지 충당하려니 이러다 저희까지 병원 신세 지는 건 아닌지 모르겠어요.
아빠, 그냥 퇴원하면 안 돼? 병원에 입원하면 뭐해? 좋아지는 게 하나도 없잖아. 퇴원하면 더 아플 것 같아? 다들 왜 그러는 거야? 이 정도도 병원에서 치료받고 계시니까 그나마 더 나빠지지 않는 거라고. 돌아가면서 병원비 납부하는 건데 뭐가 그렇게 부담스럽다는 거야? 다들 지금까지 혼자 알아서 컸나 봐? 아버지가 뼈 빠지게 고생하면서 우리들 키운 건 생각 안 해? 이래서 자식 새끼 키워봤자 소용없다고 하는 거야. 병원비 나가는 게 싫으면 두 번 다시 아버지 앞에 나타나지 마. 그냥 인연 끊으면 되는 거 아니야? 자식들이 서로 조금씩 희생하면 해결되는 건데 서로 손해보는 거 싫어가지고 누워 계신 아버지 마음에 상처를 드려야겠어? 병원비가 아깝다고 생각하면 두 번 다시 오지 않으면 되겠네. 다들 속으로 똑같은 생각 하고 있는 거 내가 모를 줄 알아? 차라리 그냥 얼굴 안 보는 게 좋겠다. 너는 막내라고 제일 예쁨 많이 받았으니 아버지에 대한 애착이 남다르겠지. 우리는 거의 찬밥 신세였거든. 너랑 내가 지금 나이 차이가 얼마인지 알기는 하냐? 어디서 형한테 이래라 저래라야? 아버지가 맨날 막내만 감싸고 도니까 형 무서운 줄 모르고 저렇게 대드는 거잖아요. 그래도 아버지 편들어줄 막내가 있어서 좋으시겠어요. 저는 이제 더 이상 못하겠네요. 시부는 그동안 자식들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살아왔었다고 남편에게 들었어요. 자식들이 많다 보니 시부 혼자 모든 걸 감당해야 했고 자식들은 입만 벌리며 받아먹기만 했었는데 정작 연세가 드시고 건강이 안 좋아지시자 자식들은 등을 돌려 버리더군요. 병원비 내주는 것조차 싫어서 자식들 모두 더 이상 병원을 찾아오지 않았고 시부는 살아야겠다는 의지를 놓아버리셨는지 더 이상의 치료를 받으려 하지 않았어요. 저희한테만 모든 짐을 짊어지게 하고 싶지 않으셨는지 퇴원 수속을 밟아둔 상태셨죠. 남편은 시부에게 희망을 잃지 마시라고 치료받는 걸 권해드렸지만 이미 마음의 결정을 하신 듯 결국 병원을 나오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상했던 대로 집으로 돌아오신 시부의 건강 상태는 더욱더 악화가 되었고 의사의 말대로 오래 버티시지 못하셨어요. 몇 달의 시간 동안 남편과 시부는 많은 대화를 주고받으면서 과거에 함께했던 추억들을 꺼내셨어요. 그리고 병원비가 부담스러워 찾아오지 않았던 자식들의 마음도 이해하셨습니다. 경제적인 부담을 안겨주고 싶지 않았던 시부는 그렇게 자꾸 하셨고 장례식이 진행이 되자 그제서야 가족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하더군요. 당신도 최대한 알고 있는 지인한테 전화를 해서 아버지 장례식에 오게끔 만들어. 이럴 때 인맥을 이용해 먹는 거지. 그렇잖아도 벌써 연락 한 번씩 다 돌렸어. 퇴근하고 저녁 늦게 온다고 했으니까 당신은 돈이나 잘 챙겨. 형, 지금 뭐 하는 건데? 아버지 이름 팔아서 장사하겠다는 거야? 형은 지금의 상황에 돈밖에 안 보여? 아버지가 누구 때문에 일찍 작고하셨는지 잊었어? 우리가 서로 뭉쳐서 조금만 더 노력했다면 충분히 가능성은 있었다고. 너 원래부터 말이 많았냐? 자식들이 힘들게 벌어모은 돈 아버지한테 쏟아 부어서 완치된다는 보장이 있었어? 시간만 늘려줄 뿐 완치는 힘들다고 의사가 진단을 내렸는데 거기에다가 왜 쓸데없이 돈을 퍼붓냐고. 조금 더 숨이 붙어 있는다고 뭐가 달라지는데? 우리도 살아야 하지 않겠냐? 이거 봐봐. 그동안 병원비로 생돈 날아가고 얻은 건 하나도 없잖아? 차라리 이럴 거였으면 그냥 진통제나 드시면서 시간 보내다 돌아가시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었을 거다. 우리가 아버지 때문에 지불했던 병원비 원상복구는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이참에 최대한 많은 사람들을 부르려는데 그게 잘못된 거냐? 아주버님과 형님들은 장례식장을 이용해 최대한 돈을 벌어가려는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했어요.
지금이 마지막 기회인 것 마냥 전화기를 붙들고 한 명이라도 장례식장에 오게 하기 위해 바쁜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죠.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정신없이 조문객들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장례식장을 찾았고 남편은 그런 가족들의 모습을 보면서 한숨만 내쉬고 있었어요. 그렇게 늦은 저녁이 되었을 때 조문객의 발길이 끊기자 시숙과 신우들은 부의금함에 모두 모여 서로 중간 결산이라도 하는 듯 돈봉투를 꺼내서 서로 자기 거라며 소리 높여 돈에 대한 집착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일단 각자 부른 지인들 것만 챙기도록 해. 그리고 아버지 쪽으로 들어온 건 나중에 따로 계산하도록 하자고. 이 중에 내가 부른 지인 것들도 있는 것 같은데? 봉투에 이름 쓰는 걸 잊어버린 것 같아. 확인 좀 해볼게. 뭘 확인을 해? 그렇게 따지면 내 사람 것도 분명 있을 거라고. 일단 봉투에 적혀있는 각자 관련 있는 사람들 것만 챙겨. 나중에 빠진 건 명부 확인해보면 되니까 일단 확실한 것부터 가져가도록 해. 이번에 내가 좀 놀란 건 아버지가 그동안 인간관계를 잘 유지해오고 계셨나 봐.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와서 놀랐다니까. 저기 쌓여있는 부의금 전부 아버지 지인분들이 놓고 가신 거잖아. 일단 내가 집안의 장남으로서 모든 걸 관리해야 하니까 아버지 이름으로 들어온 건 내가 관리하도록 할게. 다들 불만 없지? 태호 너 이름으로 온 것도 있는데 지금 가져갈 거야? 아니면 나중에 한 번에 챙겨갈 거냐? 장례가 끝날 때 서로 챙겨가려다 보면 정신없으니까 네 것도 미리 확인해보고 가져가. 형은 지금 여기 뭐하러 온 거야? 남들이 봤을 때 우리 집안을 뭘로 생각하겠어?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여기는 장사하는 곳이 아니라 장례식장이라고. 다들 돈에 눈이 멀어서 지금이 무슨 상황인지 전혀 감이 안 잡히나 봐. 태호 너 지금 형이 참고 있는 거 안 보이냐? 어디서 지금 형한테 대들고 있어? 적당히 대들어야지. 너만 아버지 돌아가셔서 슬퍼? 너희들이 동생 교육을 어떻게 시켰으면 형 무서운 줄 모르고 저 모양이야? 오빠는 왜 항상 우리 탓을 하는 거야? 오빠도 잘난 거 하나 없잖아. 집안의 장남이 그동안 뭘 했는데? 아빠가 벌어오는 돈이나 빨아가려 했으면서 꼴의 장남 노릇은 하고 싶은가 봐. 우리도 그동안 말을 안 한 거지? 얼마나 불만이 많았는 줄 알아? 태우 너 누나가 그냥 조용히 입 다물고 있으라고 아까부터 몇 번이나 얘기했어? 아빠 영정사진 앞에서 내가 너한테 화를 내야 되겠니? 한 번만 더 큰 소리 나게 하면 아무리 동생이라도 그냥 넘어가지 않을 거야. 그리고 오빠가 왜 아빠 이름으로 부의금 넣은 걸 따로 보관한다는 거야? 오빠 혼자 장례 비용 전부 다 지불할 거 아니잖아. 일단 나머지는 부의금함에 다시 넣어놔. 혹시 알아? 오빠가 우리 몰래 뒤로 빼돌리고 입 닦을 수도 있는 거잖아. 돈 앞에서는 가족도 믿지 말라고 그랬어. 그만큼 예민한 부분이니까 각자 지인들 것만 챙기는 걸로 하자고. 괜히 얼굴 붉힐 필요 없잖아? 장례 첫날의 시댁 식구들의 모습은 정말 충격에 가까웠었어요. 세상 떠난 시부를 이용해 각자의 이득을 취하는 모습은 온몸에 소름이 돋을 만큼 낯설었고 그동안 제가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 아니었죠. 그렇게 서로 얼굴을 붉히며 시댁 식구들은 자신들의 지인이 넣고 간 부의금을 따로 챙긴 뒤 다음날 다시 오겠다며 각자의 집으로 돌아갔어요. 집안의 장남인 큰 시숙이 자리를 지키고 있어야 하는데 정작 세상 떠난 시부의 옆자리를 지키고 있던 건 저희 남편이었죠. 남편은 장례가 끝이 나면 가족들과 인연을 끊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을 정도로 시댁 식구들에게 많은 실망을 하고 있었는지 장례가 끝이 남과 동시에 남편은 시댁 식구들과의 인연을 끊어낼 생각까지 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장례 둘째 날 늦은 저녁에 시댁 식구들은
한자리에 모여 자기 사람들의 부의금을 따로 가방에 챙겨놓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큰 아주버님이 목소리를 높이더니 장례식장이 떠나갈 정도로 화를 내면서 돈에 대해 민감한 반응을 나타냈어요. 지금 내 말을 무시하는 거야? 이 정도 금액을 부의금에 넣을 사람이 너희들 지인 중에 없는 거 뻔히 알고 있는데 어디서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어? 오늘 내 지인 중 한 명이 아버지 돌아가신 걸 가슴 아파하시면서 한참 동안 나랑 대화를 주고받은 적이 있었는데 그분의 집안이 워낙 부유한 것도 있는데 돈의 씀씀이도 상당히 크기 때문에 이번 부의금도 돈 크게 8천만 원을 넣어준 게 확실하다고. 너희들한테 그런 사람들이 주위에 없다는 거 내가 잘 아는데 어디서 자기 거라고 우기는 거야? 그럼 이 8천만 원이 오빠 거라는 확실한 증거는 있고? 방금 한 말도 그냥 추측에 불과하잖아. 확실하다면 왜 그분에게 전화를 하지 못하는 건데? 우리 앞에서 그분이 부의금으로 8천만 원을 넣었다고 들려주면 되는 거잖아? 보면 몰라. 혼자서 8천만 원을 꿀꺽 하겠다는 거잖아. 이래서 사람은 변하지 않는 거야. 어렸을 적부터 지금까지 형은 항상 욕심이 많았고 집안의 제일 큰 형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동생들한테 좋은 건 조금도 나눠주지 않으려 했잖아. 동생들한테 창피한 줄 알아. 우리 집안의 큰오빠나 돼가지고는 지금까지 혼자서 배불려 왔으면 이제는 동생들한테 나눠줄 생각도 좀 하라고. 돈 봉투에 누구 사람인지 이름이 적혀있지 않은 건 무조건 나누는 게 서로 얼굴 붉히지 않는 방법일 것 같네. 우리 모두가 균등하게 똑같이 나누자고. 누구 하나 더 가지겠다고 하면 끝도 없이 싸울 텐데 그렇게까지 갈 필요 없잖아. 돈 때문에 아빠 영정사진 앞에서 갈 때까지 가자는 건 아니겠지? 막내야, 너 이리 와봐라. 너는 8천만 원을 부의금으로 넣은 이 큰 돈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나까지 끼어들어서 나눠 가져간다고 할까봐 신경 쓰이는 거야? 그걸 왜 나한테 물어봐? 지금까지 살면서 내 의견 언제 한 번이라도 들어준 적 있었어? 그냥 하던 대로 하지 그래? 항상 강압적으로 모든 걸 해결해 왔으면서 이제 와서 동생들 생각한 척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게 더 가식 같고 형이 어떻게 하면 혼자 8천만 원을 가질지 머리 굴리는 것 같거든. 큰 아주버님은 부의금으로 들어온 8천만 원에 대해 상당히 예민한 반응을 보였어요. 분명 적은 금액은 아니었기 때문에 큰돈이 들어온 걸 욕심내고 있는 게 제 눈에도 보였습니다. 결국 시댁 식구들은 서로 의견 차이 때문에 조율이 되지 않았는지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했고 결국 입에 담지 못할 막말과 함께 그동안 살아오면서 서운했던 감정들까지 터지게 되자 몸싸움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부의금 때문에 시부 영정 앞에서 싸우는 모습을 보이게 되었고 장례식장 관계자들이 더 큰 불화를 막기 위해 뜯어 말렸지만 이미 서로 얼굴에 손을 주고받아서 그런지 고소하겠다며 난리가 나고 말았죠. 서로 의견이 조율이 되지 않고 술까지 먹었으니 눈에 보이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았습니다. 오로지 시댁 식구들 눈에는 8천만 원을 혼자 가지겠다는 집착만 남겨져 있는 상황이었죠. 결국 시댁 식구들은 온몸이 만신창이가 되었고 서로에게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겨둔 채 날이 밝을 때까지 의견은 조율되지 않았습니다. 서로 조금씩 이해하고 배려하면 돈 문제는 싸울 일도 없을 텐데 조금 더 가지겠다고 욕심을 내다 보니 결국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된 것 같아 저 또한 마음이 좋지 않더군요. 그동안 살면서 장례식장이 이렇게까지 지저분하게 진행이 된 적도 처음이었지만 문제는 부의금을 해결하지 못하면 분명 누군가 한 명은 큰 문제를 일으킬 것만 같은 불안한 느낌이 지속적으로 들었는데 조금 잠잠하다 싶던 순간
큰 시숙손에 그동안 챙겼던 부의금 가방을 들고 있었고, 한쪽 손에는 8천만 원이 들어있는 돈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걸 본 저는 정말 큰일이 벌어질 것만 같아 불안한 마음에 온몸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큰 시숙은 2번 다시 서로 얼굴 안 봤으면 좋겠다고 아직 장례가 끝이 나지도 않았는데 밖으로 나가려 하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시댁 식구들은 난리가 나게 되었고 또다시 몸싸움이 벌어지면서 밖으로 나가려는 큰 시숙을 붙잡아 손에 들려있던 8천만 원을 빼앗으려고 장례식장을 아수라장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렇게 한바탕 난리가 나던 도중 갑자기 둘째 신우가 비명을 지르면서 손가락으로 전광판을 가리켰고 몸싸움을 벌이던 시댁 식구들이 전광판을 바라본 순간 등록되어 있는 이름 하나를 보고 땅을 치며 울부짖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 누군가 빈소로 걸어오는 소리가 들렸고 남편은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그 사람은 다름 아닌 몇십 년 동안 모습을 감추고 계셨던 시어머니셨네요. 한심한 놈들. 너희들은 예나 지금이나 달라진 게 전혀 없구나. 내가 제일 후회하는 게 뭔지 알아? 너희들을 세상 밖으로 나오게 만들었던 걸 제일 후회하고 있다. 세월이 흐른 만큼 서로 위해주고 잘 지내올 줄 알았는데 어떻게 된 게 하나도 바뀐 게 없니? 혹시나 하는 마음에 8천만 원을 사람을 시켜서 부의금으로 넣게 지시했는데 고작 그 돈 때문에 서로 얼굴 안 보겠다고 헐뜯고 상처되는 말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주고받으면서 너희 아빠 영정사진 앞에서 집안 망신 다 시키니? 어머니가 여기는 어떻게 알고 온 거예요? 그럼 이 8천만 원이 어머니가 부의금에 넣으신 거였어요?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그동안 한 번도 저희 앞에 나타나지 않다가 왜 이제야 저희 앞에 모습을 드러내신 거죠? 무엇을 원하시는 거냐고요? 내가 내 첫 남편 얼굴 보러 온 건데 다른 이유가 있어야 하니? 그리고 너희들 앞에만 나타나지 않은 거지. 태호와는 계속 연락을 주고받고 있었고 몇 달 전에도 얼굴 한번 본 적 있다. 너희들 하는 꼴이 너무 화가 나서 내가 안 올 수가 없었다. 비록 너희 아빠랑 안 좋게 이혼을 했지만 가정을 위해 최선을 다했던 건 나도 아는 사실인데 자식들이 하나같이 키워주는 애는 생각하지 않고 얼마 되지 않은 병원비 아까워서 너희 아빠한테 등을 돌려? 그것도 모자라 장례식장에서 돈 좀 벌어보겠다고 이런 일들을 만들어? 내가 뒤에서 지켜보고 있는데 여기가 돈놀이하는 노름판도 아닌데 서로 부의금 얼마 들어왔는지 계산하면서 네 거 내 거 하고 있는 모습을 보니 더는 참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너희들이 어디까지 가는지 확인해 보기 위해 8천만 원 부의금 넣은 거고 예상했던 대로 가족의 모습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더구나. 한심한 놈들.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져. 남편에게 모든 걸 자세하게 들은 건 아니었지만 시부가 오래전에 시모를 놔두고 잠깐 눈을 돌린 적이 있었고 단 한 번의 실수가 충격적인 상황을 오게 만들었고 그날 이후 시부모님은 예전처럼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없었다는 걸 듣게 되었습니다. 이유는 시부가 딱 한 번 실수로 눈을 돌렸을 때 집 앞에 갓 태어난 신생아 아이가 있었고 어쩔 수 없이 시모가 그 아이를 걷어들여 키워야만 했었죠. 그리고 그 아이가 지금 제 옆에 있는 남편이었고 오랜 세월 시부모의 갈등은 결국 서로 갈라설 수밖에 없는 상황을 겪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성인이 되면 그때 이혼을 하려고 생각하셨던 것 같았어요. 비록 시부의 실수로 남편이 세상 밖으로 나왔고 친엄마를 찾을 수는 없었지만 시모는 단 한 번도 친자식으로 생각 안 했던 적이 없었다며 지금까지 좋은 관계를 유지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실을 시댁 식구들도 전부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막내인 남편을 함부로 대하며 상처되는 말들을 아무렇지 않게 뱉어댔었죠. 그런데 시모가 배 아파 낳은 자식들은 하나같이 서로 헐뜯고 돈 때문에 싸우는 모습을 보니 실망을 많이 하셨는지 슬픈 표정으로 시숙들과 신우들을 바라보셨어요. 그리고 큰 시숙손에 지어져 있던 8천만 원 돈 봉투를 뺏어들더니 거기에다 남편의 이름을 적은 뒤 남편의 손에 건네주셨죠. 너희들이 조금이라도 서로 양보하며 우애 좋은 모습을 보여줬더라면 내가 가진 재산을 너희들 위해 사용하려 했다. 그래서 이름을 적지 않은 건데 집안인 장남인 너는 막내보다 못한 모습을 보여주면 되겠니? 이 8천만 원은 막내한테 줄 테니까 너희들은 이제 그만 각자의 삶으로 돌아가거라. 그리고 내가 가진 재산은 전부 사회에 기부하기로 마음먹었다. 몇십 년 만에 나타나서 친자식인 저희한테 그게 할 말이에요? 대오제는 배다른 자식이잖아요. 아버지가 바람 피워서 낳은 자식인데 저희가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 있었겠냐고요? 두 분이 이혼하시고 나서 저희도 정신적으로 얼마나 많은 충격을 받았는지 알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더 원망스러웠고 이런 삶이 너무 싫었다고요. 어머니는 저희랑 한 번이라도 연락하려 했어요. 친자식인 저희보다 배다른 막내한테만 더 많은 신경을 쓰셨잖아요. 저희가 그걸 보고 자라왔는데 정상적이길 바라시는 게 문제인 거죠. 막내한테 건네주신 8천만 원은 저희한테도 권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여기에서 난리치는 거 보고 싶으신 건 아니시죠? 어떻게 친자식은 찬밥 신세이고 배다른 자식을 더 아끼시는지 모르겠네요. 어머니는 아버지의 행동에 대해 화가 안 나세요? 이게 정상적인 가정이냐고요? 그 8천만 원 당장 내놓으시고 사회에 기부하겠다는 재산도 저희한테 전부 나눠주시는 게 맞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저희는 어머니 장례식장도 찾아가지 않을 겁니다. 시숙과 신우들은 시모를 상당히 증오하고 있었어요. 어렸을 적부터 남편에게 차별을 받았다고 생각하고 있는 듯 보였습니다. 시모도 그렇고 시숙과 신우들이 느끼고 있는 감정은 서로 너무 달랐어요. 하지만 자식으로서 지켜야 할 도리가 있는데 누가 봐도 상식 밖의 모습을 보인 시숙과 신우들의 행동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시모는 자식들을 내쳤고 남편과 함께 시부의 장례를 치러야만 하셨죠. 시모가 결단력 있게 행동하지 않았다면 시부의 장례는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남편은 8천만 원의 부의금을 시모에게 다시 돌려드리려 했지만 시모는 부의금으로 들어간 돈이기 때문에 돌려줄 필요 없다면서 앞으로 어떤 식으로 살아가야 할지 많은 고민에 빠지셨어요. 자식들이 하나같이 정상적이지 않은 건 전부 다 부모 잘못이라며 괴로워하셨어요. 시모도 그동안 살면서 자식들에게 말 못할 상처가 많은 듯 보였습니다. 앞으로 시댁 식구들과의 관계를 끊어낼 수 없다는 거 잘 알고 있어요. 며칠 전에도 큰 시숙이 남편에게 전화를 했어요. 이유는 시모가 남편에게 준 8천만 원을 혼자 가질 생각하냐며 화를 냈습니다. 똑같이 나눠 가져야 더 큰 불화를 막는다고 시댁 식구들의 계좌번호 전부를 남편에게 보내주었죠. 지금 현재 뭐가 문제인지 모르는 시숙의 행동이 안타깝게만 느껴졌습니다. 형, 지금 엄마가 왜 이렇게까지 하셨는지 모르는 거 아니잖아. 잘못된 행동에 대해 용서를 구하면 되는 건데 그게 그렇게 힘든 거야? 8천만 원 한 푼도 안 쓰고 그대로 있어. 형도 그렇고 누나들도 제발 본인들이 뭘 잘못했는지 충분히 반성하고 용서를 구하면 좋겠어. 나도 최근에서야 알게 된 사실인데 장례식장에서 재산 얘기하셨잖아. 엄마의 건강 상태가
많이 안 좋으신 것 같아. 그런데 그런 엄마 앞에서 형이 뭐라고 그랬어? 장례식장에 발도 들이지 않겠다며 엄마의 마음에 상처를 안겨드렸잖아. 그게 자식으로서 할 말이야? 아무리 화가 나도 말을 가려서 해야 될 거 아니야. 다시 한번 말하지만 더 이상 자존심 내세우지 말고 당장 엄마한테 연락해서 형이랑 누나가 했던 행동들에 대해 용서를 구해. 엄마 췌장암 말기래.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는데 나중에 돼서 후회할 거야? 한두 살 먹은 어린애들도 자기 낳아준 부모한테는 항상 감사하게 생각해. 엄마가 잘못한 게 뭐가 있는데? 그동안 살면서 엄마 혼자 얼마나 외롭고 힘드셨을지 생각해 보라고. 남편은 결국 아주버님께 그동안 서운했던 감정을 터뜨리고 말았어요. 시모가 모습을 드러냈던 건 안타깝게도 시부애들을 밟게 될 날이 얼마 남지 않아서 몇십 년 만에 모습을 드러내신 거였습니다. 아주버님도 시모가 췌장암 말기 판정을 받았다는 말에 상당한 충격을 받았는지 다시 연락 주겠다며 전화를 끊어버렸죠. 시댁 식구들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서로 좋게 해결해서 서로 의지하는 관계로 발전되길 바랄 뿐입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지금 곁에 있는 가족들에게 언제나 아낌없는 사랑을 베푸시고 행복한 날들만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